안녕하세요. 이번은 마억 더글러스의 거래 심리에 관한 7부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거래 과정에서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가끔은 스스로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을 제어하고 멈추지 못하게 만들죠. 그 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들이 여러분이 거래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분들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깊고 다층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진짜 의미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제 개인적인 총정리와 요약이 마지막에 담겨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신념에서 에너지를 빼내면 그것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무의식적 에너지의 동력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여전히 어릴 적에 가졌던 신념과 원칙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어릴 적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믿었던 수많은 지금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그 신념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기억하든 하지 않든 만약 인생에서 한때 믿었던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적어본다면 그중 상당수는 이미 의도치 않게 에너지가 빠져나간 상태일 겁니다. 만약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와 모순되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면 그건 제가 긍정적 갈등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몇 가지 긍정적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와 관련해 제 책 트레이딩 인 더 존에서 제가 소개한 소년과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처음 개와 마주한 경험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개에게 심하게 물렸습니다. 그 결과 소년은 어린 시절 내내 어떤 개를 만나더라도 그 개가 아무리 친근하거나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개일지라도 늘 그 개들이 사납고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소년은 반드시 하나의 신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몇 마디 단어들이 모여 살아있는 개념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 신념은 바로 모든 개는 위험하다. 이것이 바로 신념의 한 예입니다. 우리가 단어들을 엮어 만든 개념이 에너지를 지닌 삶의 원칙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소년 안에서 작동하여 세상을 전적으로 이 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개를 만나더라도 소년은 그것들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피하려 할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무엇이든, 다른 선택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건 부모에게도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장 친근하고 장난기 많은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답답해할 겁니다. 그들은 자기 말의 에너지가 아들의 두려움의 에너지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년이 시야 안에 개를 볼 때마다 정확히 그 두려움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소년의 평생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소년은 반드시 친근한 개와 마주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년이 부모와 함께 걷고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모퉁이를 돌아서 소년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년은 자기 신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보와 마주합니다. 소년에게 있어서 그것은 절대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개는 위험하다. 하지만 실제 환경의 관점에서 개들은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개는 즐겁고 친근하며 또 어떤 개는 사납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부모와 함께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는 동년배 아이들이 개와 함께 즐겁게 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또래 아이들이 이 경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년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며 모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소년이 믿고 있던 모든 것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이때 바로 제가 모순 행동, 컨트러딕터리 액션이라고 부르는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소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 즉 모든 개는 위험하다라는 문장을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더라도 눈앞의 경험을 통해 직접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개가 위험한 건 아니구나. 이런 경험들은 서서히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소년이 개에게 다가가거나 개와 놀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적어도 조금은 줄어들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적 변화에서도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바로 소년의 의도와 욕구입니다. 가령 어떤 이유로 소년이 다른 아이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개와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소년은 그 즐거움에 끌립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아이들 정말 재미있어 보인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소년이 당장 개와 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은 여전히 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하나의 과정을 세워야 합니다. 즉,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개와 가까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가 회피하려는 대상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소년이 개를 너무 두려워해서 아예 집 현관 밖으로도 못 나가게 된다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길 건너 공원이나 이웃 아이들 집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소리인데 개 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년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소년은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것을 공포의 경험으로 바꿔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소년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개와 놀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주 작은 단계들로 점차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소년은 개를 볼 때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와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아직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번 시야에 개가 나타날 때 그 개가 우호적이고 아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년은 새로운 믿음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개는 친근하고 즐거울 수도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물론 이건 기존의 믿음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매번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마다 소년은 이 새로운 믿음에 에너지를 더하고 동시에 오래된 믿음에서 에너지를 조금씩 빼내는 겁니다. 작은 걸음, 또 작은 걸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부정적인 믿음 속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믿음과 거의 같아지거나 혹은 뒤집힐 때 말이죠. 그 시점에서 소년은 충분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개를 쓰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개에게 물린 경험 이후 처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개를 실제로 쓰다듬었을 때
아무런 부정적인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는 기존 믿음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녀는 확실히 알게 되죠. 모든 개가 위험한 건 아니구나. 보이시죠? 문제는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믿음을 어릴 적 가졌고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죠. 한번 형성된 믿음은 평생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남아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어떤 믿음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빼내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우리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소년이 에너지를 오래된 믿음에서 빼내고 새로운 믿음에 더하면서 그는 제가 말하는 별표 모순된 행동 별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트레이더니까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믿음 체계는 정반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생각은 환상일 뿐입니다. 단지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분석한다면 결론은 분명할 겁니다. 아니요, 전혀 리스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슬롯머신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만약 그들이 트레이더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수준의 감정적 위험을 느낀다면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매일 슬롯머신을 즐길까요? 말도 안 되죠.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지고 있지만 여전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오락을 위해 돈을 지불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위해, 놀라움을 경험하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단지 재미를 위해 지불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트레이더는 다릅니다.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거래에는 늘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손실과는 다릅니다. 제발 이 점을 깊이 새겨 넣으세요.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진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한 그 아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제가 방금 설명한 모든 동력과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원하는 마음입니다. 변화의 열쇠는 원하는 마음과 명확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누구로 변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그런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명확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에너지를 가진 구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그 에너지는 바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강한 열망과 분명한 명확함, 그리고 강렬한 바람이 있다면 변화는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확함과 강한 열망을 갖지 못한다면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건 시간이 필요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정말로 의심하지 않는 건 여러분 모두 언젠가 진짜로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이 즉시 바뀌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 결정이란 바로 제가 말하는 그겁니다. 모순이 전혀 없이 굳건한 열망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모든 게 달라집니다. 혹시 이 말에 반박하고 싶으신가요?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는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제시할 연습은 앞서 설명했던 거래 원칙들을 여러분이 몸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못하게 될 겁니다. 단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제시한 원칙들과 여러분이 트레이더로서 경험하고 싶은 결과 사이에 명확하고 직관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열망이 꾸준히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라면, 만약 여러분의 열망이 계속 반복되는 오르락내리락과 좌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과정을 따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목표가 존재합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일했던 한 옵션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영웅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옵션 전략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스스로가 만든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내며 영웅이 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엔 재앙처럼 보이는 포지션을 세팅해두고 결국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바로 그 복잡함에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본 출신, 에퀴티 커브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의 주된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들을 내재화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완전히 기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제가 말하는 기계적이란 주관적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명확한 원칙을 뜻합니다. 매수, 매도 진입, 익절, 손절 모두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시장은 오직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하나의 진입 신호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것도 고려해야 하고 저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하지만 아니에요. 고려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패턴 인식 시스템일 수도 있고 수학 기반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진입 방식이 장기든 단기든 완전히 규칙에 의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판단도 필요 없어야 한다는 거죠. 손절 주문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거래라면 손절은 항상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가진 진입 규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가격이 내 포지션에서 너무 멀어졌음을 알려주는 최적의 손절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 지점에선 더 이상 그 거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20번, 25번 같은 거래 샘플 크기 안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항상 일관성 있게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차트의 같은 가격 위치가 아니라 진입점과의 상대적 위치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익절 목표도 똑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확히, 그리고 어떤 판단도 없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채팅방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무조건 쉽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기계적인 시스템을 찾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제가 새 책을 출간할 때 다음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연습 기준에 맞는 완전히 기계적인 시스템 몇 가지를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이 훈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 다양한 시간 프레임, 다양한 트레이딩 스타일에 맞게 준비될 겁니다. 저도 이미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진입 신호는 꽤 훌륭합니다. 다만 손절과 익절 목표가 아직 완전히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책에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요. 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웹에서 제공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설명만 하고 정작 그 시스템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5년 전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거래를 해왔다면 모든 걸 직접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기계적 시스템을 직접 개발할 성향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것을 만들 겁니다. 게다가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시스템도 연구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훈련 과정의 일부로 포함시킬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시스템을 갖게 되면 바로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개발해야 할 필요가 없죠. 이제 훈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건 바로 거래 방법의 변수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즉, 백테스트 또는 포워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백테스트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시스템을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백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익숙하다면 그 방법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백테스트가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그 대신 모의 계좌로 포워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즉, 실제 돈이 아닌 가상 계좌로 시뮬레이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워드 테스트를 50회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별표 거래 우위 별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약 50번 정도의 발생 사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50번 이상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 누군가 완전히 기계적인 거래 우위를 제공한다면, 그리고 최소 25번의 거래 샘플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10번의 샘플까지 제공한다면 당신은 그 시스템을 살지 말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 중요한 건 간단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거래 우위를 검증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할까요? 몇 번 이겼는지, 몇 번 졌는지, 승률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어떤 우위는 승률이 35에서 40%밖에 안 되더라도 손익비, RR가 좋아서 결국에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우위는 승률이 90%일 수도 있지만 손익비가 너무 나빠서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해야 겨우 조금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S&P 500 지수에 8, 9포인트를 걸고 겨우 2, 3포인트를 벌지만 90%의 확률로 이깁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우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결국 당신이 무엇을 얻는가입니다. 검증을 통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무언가를 찾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그 우위를 실행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방식은 당신이 타고난 위험 감수 성향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모험을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통제를 할 수만 있다면 훨씬 쉽게 뛰어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를 못한다면 그들은 계좌가 급등락하는 최악의 트레이더가 될 겁니다. 반대로 제가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위험을 두려워해서 모의 계좌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었습니다. 실제 돈도 아니고 잃을 것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해야 할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돈도 걸려있지 않았는데도 규칙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한번 우위를 결정했다면 모의 계좌에서 최소한 한 사이클, 즉 일정한 샘플 사이즈를 반드시 채워라. 그리고 그 우위를 완벽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완벽이란 모든 진입 신호를 지체 없이 어떤 오류도 없이 그대로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진입에서 오류가 없고 익절과 손절 역시 규칙대로 정확히 실행하는 것, 해야 할 때 해야 할 것을 정확히 하는 것, 그걸 막는 유일한 요소는 확률적 사고와 충돌하는 내부의 신념들입니다. 만약 그런 신념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이 과정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모의 계좌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 거래를 멈추고 이걸 해야 한다니 시간 낭비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신념의 기술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모순된 신념들의 에너지를 서서히 빼낼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일이 정의하거나 전체 신념 체계를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훈련을 끝까지 해내기로 약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 모든 내면이 소리치죠. 하지마, 이건 틀렸어. 위험해.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저항을 뚫고 그래도 실행한다면 그때마다 모순된 신념의 힘은 줄어들고 확률적 사고에 기반한 새로운 신념이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온 힘을 다해 저항을 넘어 실행하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항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책 규율 있는 트레이더, 더 디서플린드 트레이더에 제가 소개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남성은 1980년대 말 텍사스 댈러스에서 여러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0대였고 전형적인 건설업자였습니다. 그는 채권을 장외에서 거래하기 시작했지만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로 직접 가서 채권 거래소에 뛰어들어 현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제 책 규율 있는 트레이더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가 바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우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채권 거래에서 지지와 저항을 포인트 앤 피겨 차트로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몇 주 동안 함께 연습했고 그는 거래소 바닥에 내려갔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있었지만 그는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확히 실수 없이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연습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습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특정 가격 수준에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위로 7틱 또는 8틱 떨어진 곳에 저항을 두었습니다.
그날 첫 번째 연습에서 시장은 지지와 저항 사이 중간에서 열렸습니다.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가격이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그는 단 한 계약만 매수해야 했습니다. 한 채권 계약은 한 틱이 $31 25센트입니다. 그는 단지 3틱 즉 $100도 안 되는 금액을 리스크로 두어 이 거래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손절되지 않았다면 시장이 저항선까지 오를 때 그는 포지션을 청산하고 반대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틱을 리스크로 두어야 했습니다. 즉 시장이 어디로 가든 그는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단지 $10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규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시장이 내려오기 시작하자 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격이 자신의 진입점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틱 일찍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단 1틱 오르자마자 그는 바로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그의 진입점을 정확히 찍고 튀어올라 7틱에서 8틱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규칙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틱 또는 3틱 일찍 들어가서 결국 1틱 이익만 남기고 손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는 연습을 해내지 못한 후 부끄러워서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는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주나 3주쯤 지나서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지지와 저항을 식별하는데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실제로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지 1틱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번 단 1틱 이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 거래를 오래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거래 수량을 늘려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채권 바닥에서 한 계약으로 거래하는 대신 25계약이나 30계약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닥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1계약 거래자들은 다른 1계약 거래자들과 거래합니다. 하지만 큰 규모로 들어가면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알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소 바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기서 다 말하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실제로 그런 바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요. 그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조언을 묻지 않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제리, 나는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는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난 2주 반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훨씬 더 많이 잃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의 스트레스 수준을 보니 말이죠. 그는 정말로 큰 손실을 본 겁니다. 그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절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리,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야. 너는 반드시 1계약으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입할 때 시장에서 신호가 나타날 때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입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야. 나는 그가 실제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시계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의 목표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최소 10분 동안 그 거래를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먼저 오든지 가네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시계를 보길 원했습니다. 즉 나는 그가 자신의 불편함을 견디길 원했습니다.
그가 초침을 보면서 느끼는 건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루나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당장 그 거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지금 바로 수익을 챙기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완벽한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장이 곧 되돌아와 지지선과 저항선을 다시 테스트할 거라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갈 거라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는 단 한 틱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시계를 보며 그 불편함을 견디길 원했습니다. 첫날이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이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4분 동안 거래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매분이 한두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4분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시간으로는 3-4분밖에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몇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결국 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그의 두려움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연습했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기 확신도 쌓아갔습니다. 나는 그에게 시계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즉,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이유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은 괜찮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수익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정도 혹은 조금 더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는 그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었죠. 물론 피트 트레이더는 아니었고 대신 스윙 트레이더로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나는 제리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 믿음이 그의 두려움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굳이 그걸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알아야 할 건 단 하나. 그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익을 끝까지 지켜내는 트레이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해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 불편함을 견뎌내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내면화하고 싶다면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만약 계좌가 모의 계좌라면 그곳에서 완벽히 해내십시오. 그 후에야 실제 자금 계좌로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 계좌에서 포지션 크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의 계좌에서 했던 수량 그대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훌륭한 기계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는 백테스트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완벽히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합니다. 좋아, 이제 나는 1000주를 거래하겠다. 하지만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의 계좌에서 완벽히 실행했다고 해서 실제 계좌에서의 돈과 감정 문제까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은 미니 S&P 한 계약조차 거래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큽니다. 그들은 단지 한 주식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단순합니다. 만약 우리가 20번의 거래 샘플을 다루고 있다면 그 20번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즉 나는 단 한 번에 다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5번의 거래 전체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무조건 25번의 거래를 다 해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나는 20번의 거래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20번까지. 그 승패의 순서를 나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0번의 거래 안에서 이길지 질지의 분포조차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그 20번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압니다. 그 20번을 다 해내기 위해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 리스크 파라미터는 모든 거래에서 동일해야 하니까요. 총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 내가 한 주를 거래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의 이점이 $2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 가격이 $50이고 나는 내 이점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에서 내가 실제로 감수하는 총액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2 곱하기 20번의 거래. 맞습니다. $40 플러스 수수료. 우리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놀랍게도 어쩌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20번의 거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40를 지불하겠다. 이제 만약 당신의 리스크 감수 능력이 더 크다면 주식이나 다우존스 지수 혹은 채권 같은 걸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총 리스크 금액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만약 20번연속으로 손실을 본다면 나는 그 금액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20번연속 손실을 볼 확률은 20번연속 이길 확률과 같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현재 거래하는 포지션 사이즈에서 완벽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사이즈를 늘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포지션 사이즈에서 완벽히 거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사이즈를 늘려가십시오. 그럼 언제 내가 너무 멀리 갔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당신이 실수를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머릿속에서 상충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면에서 논쟁이 시작될 때, 그때는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언제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규칙을 엄격히 따르지 않고 주관적, 재량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전환할 때 말입니다. 언제 내가 그것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당신이 원하는 포지션 크기로 거래할 수 있을 때입니다. 계좌 관리 원칙에 따라, 그리고 최소한 2번 연속으로 샘플 사이즈를 완벽하게 거래할 수 있을 때, 제가 완벽하다고 말할 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단순히 거래를 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규칙을 어기려는 생각조차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처리하지 않는 상태. 저는 이 말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들이 이미 당신의 자아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즉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저항에 부딪힌다면 그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믿음들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직접 적어둔 믿음들이에요. 그 믿음들이 바로 당신을 이끄는 힘입니다. 그 단어들이 당신의 정신 환경 깊숙이 들어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시간을 짧게 해도 되나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거래하는 것보다 데이 트레이딩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단, 그건 당신이 얼마나 빨리 이 과정을 끝내고 싶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간 차트로만 거래한다면
20번의 거래를 채우는데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의 훈련입니다. 제가 분류하는 건 기술이에요. 제가 드린 믿음들은 사실 훈련을 통해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시장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기술이에요. 이건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에 대응하는 심리적 기술입니다. 질문이 더 있나요? 네,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인데요. 당신이 말한 게 심리적 기술이라고 했죠. 거래의 95%가 심리적인 노력이라면 이 방법은 아마도 그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이건 단지 그 연결을 강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는 심리적인 도전이기 때문이죠. 만약 일관된 결과를 원한다면 이 심리적 기술들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단순히 몇 번의 승리 거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런 기술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크 더글라스의 7부작 트레이딩 심리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셨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모순된 믿음이 어떻게 거래에서 꾸준히 성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가입니다. 이 모순된 믿음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큰 사건이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즉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큰 금액을 잃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명확한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연습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모순된 믿음을 좀 더 명확히 해봅시다. 우리 각자 안에는 수많은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 믿음들은 과거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마크 더글라스가 강의에서 예로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개에게 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소년은 모든 개는 위험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소년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다시 개를 마주했을 때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라 해도 쉽게 다가가거나 함께 놀 수 없게 된 것이죠.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강아지와 노는 것이 아주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과거의 경험이 만든 강력한 믿음의 에너지 때문에 행동이 제어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꾸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기존의 믿음에서 에너지를 서서히 빼내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애덤 쿠의 책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은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년이 먼저 기존 믿음에서 에너지를 빼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개와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년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 결과 새로운 믿음이 생깁니다. 개는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두 믿음의 에너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소년은 개에게 손을 내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손을 얹었을 때 개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새로운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소년이 개와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개가 으르렁거리거나 소년을 다시 물어버린다면 소년은 아마도 다시는 개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은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거래에서는 어떨까요? 거래에서 잘못된 믿음은 아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거래를 시작하면 그 거래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집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애초에 왜 거래를 해야 하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손실을 경험하거나 연속적인 손실을 겪게 되면 가장 쉽게 드는 생각은 시장이 나의 적이다. 혹은 이 방법론은 효과가 없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시장에 보복하려 하거나
또 다른 거래 기법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직전 거래가 손실로 끝났다면 다음 거래를 원래의 방법론대로 실행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마크 더글라스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개별 거래의 결과에 집중하는 대신 일련의 거래 결과 전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대가 한 거래가 아니라 거래들의 연속에 맞춰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실망 없이, 흔들림 없이 매수와 매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꾸준히 이익을 얻기 위해 사고방식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